반갑습니다. 오늘은 챕터 4장까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들어갑니다. 4장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좀 될 수 있겠나요? 자, 처음에 첫 번째,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나 받았을 때나 합성했을 때, 그 다음에 그 화합물을 분리를 한 다음에 순수한 화합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순수한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원소 분석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큰 주제 중에 첫 번째가 작용기를 확인하는 거죠. 적외선 분광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화합물에 OH가 있는지, 카르보닐 그룹이 있는지, NH2가 있는지, CC 이중결합이 있는지, CC 삼중결합이 있는지 이와 같은 작용기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토픽으로 넘어가서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화합물의 분자량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자량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깨어졌을 때 어떻게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프래그멘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조각들을 맞추어서 또 전체적으로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었고, 5장, 6장, 7장은 여러분들이 NMR이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핵자기 공명 분광입니다. 핵 들어가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어떤 기계적인 원리라든지 물리학적인 배경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광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한다든지 화합물의 구조를 해석하는데 가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자기 공명 기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핵자기 공명학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핵도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탄소라든지 수소라든지 F라든지 아니면은 P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한 원자지만은 그것을 한 핵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핵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핵으로서의 역할하는 그 과정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거기서 뽑아내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소를 핵으로 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화합물은 대부분 다 C와 H가 없는 유기화합물은 없죠. 그러면은 C라 H가 없는 화합물은 없는데, 그럼 H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겠느냐. 이제 여러 가지 화합물의 구조를 본다면은 똑같은 H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H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H의 전체적인 어떤 종류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그걸 가지고 뭐가 되나요? 우리가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는 탄소를 하나의 핵으로 본다면은 탄소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탄소의 골격 구조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유기화합물은 탄소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탄소는 항상 H로서 이루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작용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NMR 분광학을 이용을 해서 핵자기 공명 기기를 이용해서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수소의 골격 구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화합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합물에 탄소의 골격 구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되면 뭐가 되나요?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 자, 시작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아니라 병원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어른을 모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갔을 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와 같은 자기 공백 영상이죠. MRI. 그죠? MRI. 보면 우리말로 하면 이것도 자기 공백 영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바나나가 있을 때, 이와 같은 바나나가 있을 때에 이 바나나를 가지고 우리가 바나나 있는 속을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엑스레이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죠. 그런데 MRI를 찍으면 이와 같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전 촬영을 컴퓨터 단전 촬영을 해주게 되면 CT를 찍게 되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도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MRI도 찍고, 그 다음에 CT를 찍으면서 우리가 어떤 신체 내에 어떤 어려움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체킹을 해가지고 어느 만큼 복구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나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핵자기 공명을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자기 공명 영상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와 이와 같은 이 말을 씁니다. 자기 공명 영상, 그 다음에 MRI. MRI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이 말입니다. 마그네틱, 그 다음에 레조넌스 이미징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NMR은 내나 마그네틱 레조넌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붙어 가지고 있었나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NM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핵의학에서, 그 다음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는 똑같습니다.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영상을 보게 되니까 MRI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뭐가 되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NMR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기 공명 영상하고 실제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여기서는 MRI라고만 부르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 말이 들어가면은 핵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핵이라는 말을. 그러면 핵이라는 말을 붙여주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지만은 일반 환자들도 좀 두려움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냥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인데 이 말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그렇게 해서 자기 공명 영상, 우리가 자기 공명 영상을 찍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죠.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말을 뉴클리어가 있는 말을 빼고 그 다음에 요것만 따서 MRI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가 MRI 영상을 가지고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디스크 파트에, 그죠? 디스크 파트에 어느 만큼 이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은 치료를 하고 나서 어느 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런 걸 가지고 MRI 영상을 가지고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여러 부분에서 뭐 뇌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 부분을 이와 같은 MRI 촬영을 통해서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어느 만큼 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새카만 부분이라든지 흰 부분으로만 나오니까 조금 이것을 좀 어떤 물질을 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색깔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든지 필요한 부분을 좀 더 튀어나오게 볼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은 가돌륨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첨가를 해주게 되면은 쉽게 어떤 암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료로서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조영제라고 해주게 되고, 이게 조영제 기술하고 그 다음에 MRI 기술하고를 잘 합해가지고 우리가 병원에서 쉽게 진단을 해낼 수가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명 현상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소리굽새 2개를 가지고
가까이 놓고 한쪽에다가 여기를 땡 치게 되면은 이 소리가 뭐가 되나요? 여기서 울려 퍼지게 되죠. 파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쪽 그친자에서 다시 여기서 받아가지고 파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소리 굽세 공명 현상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기 공명 현상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공명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핵에서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핵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MRI는 자기 공명 영상은 실제적으로는 탄소든지 수소든지 그 다음에 작은 원자들이 핵으로 운동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해주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하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게 되면은 자기장을 가지고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됩니다.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방향이 이쪽 방향이든지 아니면은 이쪽 방향이든지 반대 방향이든지 이쪽 방향이든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일어나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정렬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뭐냐면 그 안에서 세차 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세차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다른 세차들이 운동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세차 운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있는 원자 핵에다가 그 다음에 RF라고 라디오파라든지 거기에 맞는 파를 조여주게 되면, 아까 소리 굽세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을 어떤 파장을 가해주게 되면은 그 파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 파장에 이게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외부 자장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세차 운동과 그 다음에 공명하는 주파수가 같은 경우에 다시 이것을 방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방출해주게 되는 것이고, 방출되는 주파수를 우리가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을 해주게 되면은 그때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MRI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소리 굽세, 그 다음에 핵자기 공명, 그 다음에 전체적인 MRI 자기 공명 영상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전자기파를 가지고 쏘여줬을 때에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기에 우리가 소리굽세 운동을 했을 때에 요 소리굽세가 같은 파장이 있는 데서만 이것을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모든 소리굽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하고 주파수가 일치할 때, 그 다음에 진동수가 파수가 일치할 때, 주파수가 일치하는 경우에서만 여기서 다시 반응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뭘 하나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얗게 나오는 부분은 지방이 되는 것이고, 팻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서도 지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조를, 그 다음에 진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유튜브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자료들을, 그 다음에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서는 MRI를 할 때 뭘 가지고 대상으로 하겠는가 하는 거죠. MRI 어떤 핵을 가지고, 그죠? 자,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구도 마찬가지가 되지만 우리 몸에서도 70%가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은 뭘 가지고 있나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있나요? H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H를 뭘 하나요? 하나의 핵으로 보는 것이죠. 원자 핵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핵들을 뭘 하나요? 그 핵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동하는 것을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쪽 방향이든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딱 배열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뭘 하나요? RF를 주사를 해주게 되는, 그럼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형태는 이와 같은 스핀 형태로만 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핀 형태로 있으면서 여기서 뭘 하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차 운동을 해주게 되는 거죠. 세차 운동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부 자장을
걸어주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RF를 조여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어떤 일정한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에너지 소스로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을 확인한다든지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의 수소의 구조 상태를 알아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여기서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단시간에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수학식도 풀어야 되고 물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와 같은 수학적인 방법이라든지 물리학적인 방법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를 보면 됩니다. NMR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는 각 원자핵이 뭘 가지고 있다? 스핀 운동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방향이 마음대로 되다가 뭐가 되나요? 외부 자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두 가지 방향으로 스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핀이 운동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동했을 때에 각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이 되죠. 원자핵은 수소도 될 수가 있고 탄소도 될 수가 있고 불소도 될 수가 있고 그게 그 핵으로서의 스핀 운동을 하고 있는 원자핵은 다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스핀 운동을 할 수 있는 원자핵들은 그 다음에 주어진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성질인데 그러면서 스핀을 하면서 뭘 하나요? 자기장을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자기장을 형성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회전하는 원자핵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는 결과적으로 핵자기 모멘트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핵자기 모멘트는 이와 같은 핵자기 모멘트는 스핀각 모멘트에 비례한다는 식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핵자기 모멘트가 있고 스핀각 모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핵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이 있으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외부 자기장 B를 걸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원자핵이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라르몰 프리세션이라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세차 운동을 했을 때에 그때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주파수는 뭐하고 되는 거면 원자핵의 스핀하고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외부장을 어느 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세기에 비례하게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의 외부 자기장을 줬을 때의 수직 방향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라디오 주파수는 우리가 라디오에 있을 때는 그 주파수는 아주 진동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를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핵을 자화시키는 거죠. 자기장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여기서 RF 라디오 주파수를 쪼여줬을 때에 그 다음에 요 주파수와 일치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뭘 해주게 되는 건 자기 공명 현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공명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회전하는 자기장을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회전하는 자기장은 또 유도 전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만큼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 하면은 그 신호의 세기하고 그 시간 변화 신호의 세기와 이상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정보는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아주 작은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계속 반복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푸리의 변환을 도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은 정보지만 그것을 모아 가지고 풀이의 변환을 시켜 가지고 각각의 뭐가 되나요? 핵의 화학적인 환경을 나타내는 주파수 값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주파수 값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는 화합물의 구조를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파수 값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 화학적인 이동 값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값들을 통해서 화합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탄소 화합물의 구조를 아니면 수소 화합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작은 정보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케미컬 시프트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케미컬 시프트, 전체적인 케미컬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NMR 스펙트럼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구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핵자기 공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핵으로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핵에는 보면은 우리가 작은 행태지만 여기서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양성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성자를 구분을 해볼 때에 뭐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또 안에 내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핀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스핀을 여기에서 위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걸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중성자 같은 경우에서도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지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차지는 여기서 플러스 1이 되는 반면에 여기서 중성자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하를 띄고 있지가 않죠. 제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스핀이라든지 차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을 본다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나요? 감마레이라든지 엑스레이를 가면서 뭐가 되나 에너지가 강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비지블 에리어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뭐가 되나요?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들이 있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이 파장이 큰 것이 라디오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에너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비하면은, 그죠? 하지만 우리가 NMR에서는 이와 같은 영역에 라디오파를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라디오 프리퀀시, 결과적으로는 라디오파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내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어떤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뭐냐면은 핵에서 가까이 있다 아니면 핵에서 멀리 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쉴딩 되어 있다, 벗겨져 있다. 그러니까 차폐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디실드 돼 가지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은 많이 핵에 의해서 차폐가 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오면서 이걸 우리가 업필드, 다운필드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차폐 효과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디실드, 차폐 효과가 많이 벗겨져 있다. 이런 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데 따라서 이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케미컬 시프트라는 말을 썼는데, 각 수소마다 종류가 같으면 같은 위치에서 나오지만 종류가 다르면 다른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수소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탄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핵스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핵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와 같은 핵스핀을 하는 어떤 모든 핵들은 이와 같은 스핀을 해주게 되죠. 우리가 스핀을, 우리가 팽이를 돌릴 때도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해 주게 돼요.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핵스핀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스핀 양자수라고 해주게 됩니다.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는 해줄 수는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핀 양자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스핀 양자수의 값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스핀 양자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핀을 원소에 따라서 스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프로톤, 그죠? 1H, 그 다음에 2H, 듀테륨 같은 경우에서는 스핀 운동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본 13, 그죠? 카본 13, 13짜리도 스핀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카본 12라든지 그 다음에 헬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스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핀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핀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NMR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스핀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손을 못 대죠. 그 다음에 스핀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화를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것을 하나의 원자 핵을 하나의 자석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자석으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자기화가 되는 거죠. 이게 자석 운동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S와 N 방향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요 안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 운동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와 같이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표시를 해줄 수 있죠. 방향은 요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요 방향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 운동을 이렇게 해주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준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가 되겠죠. 이것은 뭐냐면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는 반면에 이런 형태가 있는 반면에 바뀌어지게 되면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게 바뀔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NS가 바뀌면은 이와 같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핀 방향은 이런 방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방향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두 개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많은 자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부 자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방향. 하나가 있었죠? 이렇게 되는 방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방향. 여기에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방향은 뭐가 되나요? 다운이 되겠죠. 다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방향 위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핀 방향이 뭐가 되나?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되는 두 가지. 여기서는 각자의 방향에서 두 가지로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스핀 양자의 수가 스핀 상태가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니까 하나를 뭐 플러스 2분의 1, 하나를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핵스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려면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리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스핀 양자수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스핀 양자수가 나타내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이용을 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이걸 하나하나의 수식으로 푼다면은 아주 복잡한 내용이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핵 스핀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양자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L이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듀테륨 같은 경우에서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연에 가장 많은 탄소 12짜리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 13짜리는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서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핵스핀 양자수가 한 2분의 1이 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고 특별하게 이와 같은 1H 수소 프로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본 13 그죠? 카본 13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카본 13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19짜리 F라든지 그 다음에 31짜리 P라든지 그 다음에 SI 이런 것들은 다 뭘 가지고 2분의 1 스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펙트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보를 얻어내면은 우리가 프로톤 스펙트럼, 그죠? 프로톤 스펙트럼. 이걸 가지고 스펙트럼 얻어내면은 카본 13 스펙트럼 NMR. 이와 같은 걸 가지고 한다면은 F NMR, P NMR, SI NMR.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도 15짜리가 있게 되죠. 질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NMR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가장 유기화합물에서 가장 많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화합물 중 가장 많은 숫자는 탄소와 H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 뭐가 되나요? 프로톤 NMR하고 그 다음에 카본 13 NMR 가지고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에서 하는 것도 5장, 6장, 7장이 모두가 다 뭐냐면은 5장은 프로톤 NMR 쪽이고 6장, 7장, 6장은 지금 뭐냐면은 카본 13 NMR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어떻게 스플리팅을 하는지, 카플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와 같은 프로톤 NMR, 그 다음에 카본 13 NMR만 있으면은 대부분은 다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핀 양자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다음에 L 플러스 1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스핀의 방향이 이와 같이 돌아가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이와 같이 돌아가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뭐가 되나? 마이너스 2분의 1 상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특히 뭐가 되나? 수소 몰레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i죠. 2i 플러스 1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2가 되고,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3이 되고,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2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핀들이 두 가지 방향이 되죠. 하나는 이쪽 방향.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와 같은 방향. 이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뭐가 되나요, 지금? 자개장하고는 반대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자개장과 같은 방향으로 있는 요런 형태.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좀 더 하이어 에너지, 요런 형태는 우리가 로우 에너지, 아니면은 요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뭐가 되나요? 다운필드, 그 다음에 요런 형태를 앞필드라고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스핀이 있을 때 그 방향에 따라서 특별하게 요런 스테이지하고 요런 스테이지가 두 가지가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이와 같은 형태, 요것이 이와 같은 형태, 아니면은 이것을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은 라디오 프리퀀시를 줬을 때,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걸 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뭐가 되는가 하면 요 에너지는 어느 만큼의 어떤 진동수하고
관계되는지, 프리퀀시하고 관계되는지 하고 비례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자기 공명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자기 공명을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에너지가 일단은 뭐가 되나요? 흡수가 일어나 주게 되는 것이고, 흡수가 일어나는 것은,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서 세차 운동을 하는 스핀 운동을 하고 있는 핵에 의해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흡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외부 자장을 걸어줬을 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와 같은 형태, 이쪽에 이와 같은 형태가 두 가지가 이런 형태는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에너지가 흡수되느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수식들에 의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자기 모멘트하고 각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고, 그때에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자기 회전 비율, 핵의 질량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XY G축에서 G축에 있어서의 자기 모멘트를 우리가 이와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핵의 마그네톤을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 M에 있어서의 요 핵자기 양자수는 결과적으로는 M 플러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2i 플러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해당되는 값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쭉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자기장 내에서 핵스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물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는 가 자기장 속에 핵스핀이 맞는 토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뉴턴 제2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핵스핀들의 운동 반응식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자기장 안에서의 진동수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식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운동을 할 때에 요 I 값이 그 다음에 2분의 1인 수소핵은 두 가지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자기장과 반대가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 차이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차 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라모르 진동수를 결과적으로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서. 예.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라는 거, 수소 핵스핀에서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진동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자기 공명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라디오파 펄서와의 진동수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러면서 수소 핵의 자기 회전 비율 개함마 값은 이와 같은 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으로 해서 물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라디오파 진동수는 핵스핀이 뭐가 되나요? 세차 운동 진동수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에 핵스핀이 이완되는 과정, 뭐 T1 과정, T2 과정들이 있는데 이완되는 과정에 뭐가 되는가 하면 핵스핀이 존재하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달라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완되는 시간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핵스핀에 이완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뭘 하나요? 영상으로 처리한 것이 MRI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본적인 그것은 여기에서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지만 실제로 요 말을 뺀 거죠. 원래의 말은 정확하게 NMRI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MRI로 하는 식으로 핵자기 공명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을 빼고 우리가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핵자기 공명 기기, 뭐 스펙트로스코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이게 N자가 있든지, 그죠?
지금 ES MRI도 내나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MR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세차 운동을 원자 핵들의 세차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를 받으면서 뭐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공명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스피드를 올려줄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으면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어떤 종류의 라디오 펄스가 있는지를 알아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NMR의 수소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와 같은 그림들은 이미 설명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죠?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이와 같은 프리퀀시, 즉 진동수를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 식에 의해서, 그죠?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계산했나요? 지금 자기 회전 비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회전 비율만 있으면 뭐가 되나? 요거 이미 이제 우리가 계산이 되고, 2파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외부 자기장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진동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 갬마 값은 자기 회전 비율은 어떤 핵을 쓰느냐, 수소를 쓰느냐, 탄소를 쓰느냐, 질소를 쓰느냐, P를 쓰느냐, F를 쓰느냐, SI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수식도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쓰는가 하면은 텔사라는 단위를 써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 행태를 했을 때에 어떤 진동수를 우리가 프리퀀시를 알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42.6MHz가 되는 것이고 1.41 텔사를 썼을 때에 여기가 사나요? 1.14100 가우스를 사용했을 때, 즉 1.41 텔사를 썼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60MHz다. 아니면 이와 같은 했을 때는 42.6MHz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진동수, 프리퀀시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99.98%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요 1텔사를 썼을 때 42.6MHz, 즉 1텔사를 썼을 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자기 회전 비율이 267.53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거의 1.1%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67.28 자기 회전 비율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F는 19짜리, 그 다음에 거의 지금 100%가 존재를 해주죠.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이. 그러면은 이제 스펙트럼을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을 우리가 얻었을 때에 이와 같은 자기 회전 비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구해냈던 식을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프로톤 NMR의 스펙트럼을 확인하기가 쉽겠는가, 아니면은 이와 같은 탄소의 카본 13 NMR의 스펙트럼을 확인하기가 쉽겠는가 했을 때 이 비율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요 존재 비율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기 때문에 탄소 스펙트럼을 카본 13 NMR 가지고 구조를 확인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탄소 카본 13 NMR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나? 반드시 프레일 메소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동일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이거 가지고 이것은 1시간 만에 정보를 얻어낸다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적어도 20시간, 12시간이 넘는 정보를 계속 저장을 해야만이, 반복을 해야만이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화합물의 구조, 비율을 봤을 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이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41 텔사를 썼을 때에 60메가헬스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구조를 잘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 카본 12는 많지만 카본 13 동위원소는 요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확인을 요거하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2.35 텔사를 썼을 때 우리는 이것은 100메가헬즈라고 해주게 됩니다. 100메가헬즈 NMR, 그죠? 그런데 100메가헬즈 에너지만은 똑같은 2.35 텔사를 썼을 때에 메가헬즈를 계산해 보게 되면 카본 13 NMR은 뭐냐면 25 메가헬스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율이 한 4대 1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비율만 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스펙트럼을 확인하기가 카본보다는 뭐가 되나요? 카본 13보다는 프로톤 NMR에 더 스펙트럼을 얻기가 쉽고 확인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나타내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쭉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요? 핵자기 공명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스펙트럼을 얻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를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 뭐 우리가 수소를 썼으면 수소핵을 썼다면은 수소의 구조, 그 다음에 탄소를 썼다면은 탄소의 구조, 그 다음에 F를 썼다면은 F의 구조, 그 다음에 질소를 썼다면 질소의 구조, 그 다음에 실리콘을 썼다면은 실리콘의 구조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이만한 텔사를 썼을 때에 결과적으로 60메가헬스에 해당되는 NMR이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레조넌스를 시켜주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워낙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population difference라고 하는 점유도 차이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밖에는 되지가 않죠. 하지만 그 차이를 알아내면서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에 한 60메가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0메가헬스가 됐을 때에 그때의 진동수들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대개 이제 우리가 60메가헬스가 됐을 때에 요 뉴클레이 핵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60메가헬스가 됐을 때 외부 자기장을 그만큼의 세게 걸어줬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9개 정도가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서 9개 정도가 한쪽에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쪽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100메가가 되면은 16개가 되는 거죠. 1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0메가가 되면은 48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중에서 엄청 많은 중에서 한 48개 차이가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여기에서 프리퀀시 지금 메가헬스가 외부 자기장이 세면셀수록 뭐가 되나요? 플러스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차이가 나는 것을 뭐가 하나가 더 많은 것을 찾아내기가 이것이 요것은 9개, 요것은 16개, 요것은 8개가 되니까 어느 쪽으로 가나요? 이쪽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셀수록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장이 세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자기장의 그 마그네틱 값이 비싸게 되니까 그 NMR 기기가 엄청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비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은 1960년대 초에 60MHz NMR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내는 억지로 알아냈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뭐가 되나 600메가, 그 다음에 900메가, 그 다음에 1000메가, 그 다음에 1000메가가 넘는 NMR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싸지기는 비싸지겠지만 뭐가 되나 예를 들어서 많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많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간단한 유기화합물의 구조는 이와 같은 60MHz나 100MHz나 200MHz나 300MHz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단백질이라든지 바이오 몰레큘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뭐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이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600메가 이상이 돼야만이 바이오 몰레큘을 손을 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무슨 게 나오는가 하면 케미컬 시프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케미컬 시프트를 우리말로 해주게 되면은 화학적인 이동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이아마그네틱 어나이소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반자기성 비등방성인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경우에. 자, 여기에서 원자핵이 있을 때에 그 자체 안에서 이와 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외부 자기장을 이와 같은 요는 방향으로 걸어주게 되는 거죠. 걸어주게 되면은 요 외부 자기장하고 요 안에 있는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와 같은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은 실드 돼 가지고 있다, 차폐가 돼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디실드 돼 가지고 있다. 요거 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요 부분은 다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 핵 자기장이 핵 안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외부 자기장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인듀스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메가헬즈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메가헬즈가 증가되면 해 가지고 차이 나는 핵이 차이가 나는 핵 스핀이 차이가 나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100메가헬즈 그다음 60메가헬즈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60메가헬즈는 1.41 텔사가 되는 것이고 요것은 지금 2.35 텔사가 되는 것이고 가우스로 하면은 요만큼 되겠죠. 그게 비율로 본다면은 한 이와 같은 5대 3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뭐하고 관계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스펙트로미터의 프리퀀시하고 이게 우리가 100메가헤르츠냐 아니면 60메가헤르츠냐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차이 나는 것들이 헤르츠로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츠로 나타나는 경우에 60메가일 경우에서는 162헤르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메가헤르츠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270헤르츠가 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100메가일 때에 즉 2.7 ppm이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NMR 스펙트럼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으로 되겠죠. 실제적으로는 해석하는 방법이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게 ppm 단위로 차이가 나는 거죠. ppm 단위로. 그럼 1 ppm하고 2.7 ppm하고 그런 차이니까 실제적인 차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 가지고 이와 같은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으로 하나를 여기를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에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우리가 TMS라고 하는 것인데 TMS의 구조가 뭐냐면 테트라메설실렌이에요. 자,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자 구조상으로 특징을 본다면은 탄소하고 실리콘 사이에 전기염 성분 차이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는 아주 소량이지만은
탄소 쪽에서 질소 쪽으로 전자를 밀어넣어주게 됩니다. 전자를 밀어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전자를 밀어넣어주게 됩니다. 여기를 전자를 밀어넣어주게 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여기에 요 실리콘에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전자를 계속 밀어넣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벗겨져 있다. 아니면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요 원자 여기 원자에 있는 핵들은 계속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해 가지고 가로막아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벗겨진 상태가 아니라 차폐가 많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차폐 중에서도 차폐가 이와 같이 되면은 차폐가 많이 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여기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테트라메스를 실레인을 뭐로 쓰는가 하면 기준 물질로 그래서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1ppm 차이다, 2ppm 차이다, 아니면 12ppm 차이다. 이 정도 차이를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스펙트럼은 프로톤 NMR 스펙트럼은 0에서 대개 12 사이에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럼 거기 화합물의 수소의 구조에 따라서 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위치를 봐가지고 우리는 어떤 종류의 수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NMR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은 대개 이와 같은 실리콘들은 대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요 부분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요 부분에서. 그래서 좀 더 복잡해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구분이 어떤 실리콘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프로톤 NMR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원자 핵을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카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P라든지 F라든지 원자 핵들에 따라서 요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대개 수소의 종류는 프로톤은 NMR은 대개 여기에서 0에서부터 요 12 사이에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CH3가 CH3, CH2, CH2, CH3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대개 요 영역에서 피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는 뭐냐면은 대개 카르복실릭 애시드 하죠.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CO에 OH가 되죠. 그럼 이 OH, CO에 OH, 이것도 H가 있죠. 요와 같은 H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대개 한 12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 따라서 요 안에서 대부분 다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쉴딩이 되느냐, 그 다음에 디쉴딩이 되느냐를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올라올수록 TMS가 가까이 올수록 뭐가 되는가 하면은 많이 차폐가 돼가지고 있다는 거죠. 차폐가 레조넌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차폐가 막혀져 있다, 가로막혀져 있다, 차폐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그와 같은 원자 수소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원자들은 핵들은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중간이라고 본다면 요것은 좀 더 다운필드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우리가 앞필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다운필드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앞필드는 뭐냐면 TMS에 가까운 쪽에, 그죠? TMS가 기준이 있었죠. TMS에 가까운 쪽에, TMS 이쪽에 아주 먼 쪽에는 우리가 다운필드라고 해주게 되는데, 다운필드는 뭐냐면은 요 프로톤들이, 여기에 프로톤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 프로톤의 그 핵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차폐가 돼 가지고 있느냐, 벗겨져 있느냐. 벗겨져 있으면은 이 RF를 받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벗겨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룹들이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차폐가 많이 돼 가지고 있는 수소들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는 상대적인 것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반드시 뭘로 써야 된다? TMS가 있고, TMS는 이런 구조가 이야기를 했고, TMS는 상당히 여기에 있는 TMS는 여기에 있는 들은 상당히 있는 수소들은, 여기에 있는 수소들은 상당히 차폐가 많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프로톤들은 highly shielded 프로톤,
있고 그다음에 요 위치에서는 요 위치에서가 딱 나타나는 위치가 정해져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까이를 우리가 앞필드, 요 쪽에 먼 쪽을 우리가 다운필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것도 진동수를 주파수를 계산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유식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장을 어떤 세기를 써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60MHz, 60MHz, 그 다음에 100MHz, 그 다음에 300MHz 이런 식으로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게 TM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디실딩이 이게 벗겨지는 효과가 크면 클수록 다운필드로 나타나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케미컬 시프트는 화학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델타 표시를 해서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단위는 반드시 뭐냐면은 파트 퍼 밀리언이죠. ppm 단위가 됩니다. 그게 아주 작은 차이지만은 그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것은 하나는 메가헬즈하고 하나는 뭐가 되나 헬츠 단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이 차이가 적게 나는 경우를 좀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와 이와 같은 것들은 되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메가헬츠가 되면은 이만큼의 단위, 100만 분의 1 단위가 되는 것이니까 아주 조금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ppm 단위로서 생각을 해주게 되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메가헬츠가 커지면서 뭐가 되나 60Hz 차이가 나던 것이 뭐가 되나요? 300Hz로 차이가 나니까 구조를 확인하는 데는 정보를 얻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자기장을 자꾸 외부 자기장을 크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 이걸 가지고 이제 기기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대개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되게 기본적인 구조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시루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시루가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루에 맞는 코일이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RF 코일을 주파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뭐가 되는 거면 외부 자기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외부 자기장하고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체 내에서 이게 되고, 외부 자기장은 반대로 유도 자기장이 흘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뭐를 할 수가 있나요? RF로 디텍터를 하는 것이죠. RF로 디텍터를 가지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RF의 라디오파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스펙트럼을 만들어주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상태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우리가 벤젠고리가 여기에 있는 화합물, 그죠? 그 다음에 CH2, CO, CH3 이와 같은 화합물을 가지고 우리가 차이가 난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에 여기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도 H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있죠. 여기에 H가 있죠. 그러면은 요 종류의 H1, H2, H3라고 해준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우리가 쓰기는 H로 돼 가지고 있지만은 주위의 환경이 요 H하고 요 H하고 다르죠. 또 요 H하고 요 H 다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종류별로 본다면은 요런 종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종류가 있고, 요런 종류가 있고, 아로매틱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의 종류, 그죠?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가 쓸 때는 H로 다 쓰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수소의 종류가
하나, 둘, 세 가지 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수소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에서 이와 같은 피크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60MHz의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것이 요만큼이죠. 59.999995 요 정도가 차이가 한 5개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되나? 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요 메가헬스가 요 메가헬스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나요? 요게 거의 지금 여기서 본다면 뭐가 되나? 여기에 있는 수소에 있는 메가헬스나 여기에 있는 수소의 메가헬스나 여기에 있는 수소의 메가헬스를 본다면은 실제적으로는 59.999까지는 똑같죠. 998 이게 같고 그다음에 99700 그다음에 요 820 그다음에 995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확대해 주게 되면은 종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뭐가 있다? 수소가 있다. 됐죠? 세 가지 종류의 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스펙트럼을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쫙 스캔을 하면서 찍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운 필드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서 차폐가 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뒤실딩이 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올수록 TMS 가까이 이쪽으로 올수록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앞필드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됐을 때가 다운 필드를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수소가 요 위치에 따라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되나요? 세 가지의 종류의 수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씁니다. NMR 스펙트럼을 페닐 아세톤에이스에 요 페닐 아세톤이죠. 페닐 아세톤에이스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얻는 거죠.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가만히 본다면은 여기에 항상 제로에 뭐가 있는 게 있나요? 제로에 있는 것이 TMS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보세요. 여기다가 이게 TMS 피크라. TMS가 항상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TMS를 그럼 넣어줘야 되겠죠. 기준이 되는 물질을. 그럼 시료에는 뭐가 되나요? 항상 TMS를 넣어줘야 되겠죠. 시료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TMS를 약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TMS는 여기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서 스펙트럼이 여기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났고 여기서 나타났죠. 아까 우리가 해보니까 뭐였나요? 종류는 여기에 아로매틱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 한 종류가 있고 아로매틱하고 CO 사이에 있는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가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CO 다음에 붙어 가지고 있는 C에 붙어 가지고 있는 H가 서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럼 세 가지 종류가 되면은 뭐가 되나? 이것이 한 가지 종류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종류, 다른 종류는 없죠. 그럼 세 가지 종류가 맞는 거죠. 세 가지 종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요 위치를 봐야 되겠죠. 요 위치를 보는데 대개 이와 같은 아로매틱에 있는 수소들은 7부근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7ppm 부근에서 나타나주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CH3는 대개 2.1부근, 2 정도에서 피크가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H2는 요 카르보닐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의 영향을 받죠. 벤질릭 위치가 되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항상 여기에서 한 3에서 4 사이에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수소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아로매틱 수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나? 아로매틱하고 카르보닐 사이에 있는 수소 있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가 있으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만약에 피크가 또 여기도 나온다면은 피크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다면은 이 화합물은 정확하게 이 화합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이 화합물은 뭐냐면은 이 화합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면은 여기서 분명하게 세 가지가 나와줘야 돼. 그다음에 세 개의 피크만 있다고 맞는 건 아니죠.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서 나와줘야 되고 정확하게 여기서 나와줘야 되고 정확하게 여기서 나와줘야 돼. 그래야만이 뭐가 되나요? 우리가 제대로 된 NMR 스펙트럼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뭐 여기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요와 같은 것을 이렇게 된다면은 요 면적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요 면적을. 그 다음 요 면적이 계산이 가능하죠. 그 다음 요 면적이 뭐가 되나? 계산이 되면은 뭐가 되나요? 비율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자, 면적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여기는 H가 몇 개 있나요, 지금? H가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에 5개 있는 것이고, 여기는 H가 2개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H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요 5개의 비율로 본다면 여기 5개라면 이만큼 커야 되겠죠. 요것은 2개라면 요거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요것은 3개라면 요거보다는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5대, 2대, 3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정수비로 해주게 되면 여기 5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인 것을 뭘 하나? 나중에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적분비를 보게 되면은 5대 2대 3 하면은 뭐가 되나요? 아, 적분비가 5대 2대 3으로 나와. 그럼 뭐가 되나? 요건 5개, 2개, 3개로 써 있고. 그럼 뭐가 되나? 3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3가지 종류의 비율이 요거 5개고. 그 다음에 2개고. 그 다음에 3개가. 그럼 맞죠? 그 다음에 위치 맞죠? 그럼 뭐가 되나? 아,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페닐 아세톤의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얻어내면은 뭐가 되나요?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아니면 우리가 합성한 화합물이 뭐가 맞다? 페닐 아세톤이 맞다. 그런데 위치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은 크기가 비율이 달라진다든지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원하는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뭐냐면은 이와 같은 정보를 아주 작은 정보를 얻었지만 그 정보를 반복해서 얻게 되면 그 정보들이 큰 정보들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Pulsed Fourier Transformation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NMR을 한번 쫙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는 거죠. 그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핵자기 공명 기기를 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반복해서 한 분을 스캐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캐닝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작은 이 차이지만 나중에는 이와 같이 큰 차이를 얻어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걸 이제 그와 같이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Pulsed Excitation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가 되나 이와 같은 FID를 주면서 되겠죠. 또 반복해서 계속 하면서 이와 같은 여기에 대한 진동수라든지 여기에 있는 진동수를 가지고 확인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딱 하고 나면은 이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게 되겠지만 이것을 여기에 있는 진동수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유한 과정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타임 도메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른 것을 계속 반복해서 찍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얻고 그다음에 이것을 반복해서 얻으면서 그것을 스펙트럼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나요? 컴퓨터라이즈드 돼 가지고 있는 NMR이 필요해주게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로 돌아옵니다. 페닐아세톤이죠. 페닐아세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시컬한 NM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는 이와 같이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TMS 확인하고 요 부분 세 가지 종류의 수술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적분비를 적분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5개가 있다. 여기에
2개, 여기에 3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은 프리퀀시 도메인 스펙트럼이라고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얻는 반면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FT, 푸리에르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FID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뭘 해주는가 하면 빨리, 그죠? 이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펄스가, 그죠? 그 다음에 해서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펄스 얻고, 그 다음에 계속하면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시그널이 그렇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났는데 점점 차이가 나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는 점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피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펄스를 많이 주게 되면서 우리가 깨끗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노이즈는 아주 일정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맨 처음에 사용한 NMR이 1961년도입니다. 1961년도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베리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베리안 A60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나온 NMR 기기입니다. CW NMR이라고 하는데, 저기 CW는 뭐가 되나요? 지금 그 FT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NMR이 맨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60MHz로 나오니까 브루크라고 하는 독일 회사에서 이것은 여기서는 60MHz고 이것은 90MHz짜리를 만들어내면서 1967년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이와 같은 스펙,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지금 12GHz가 되죠. 이것이 90MHz, 100MHz, 200MHz, 300MHz, 500MHz, 600MHz, 그 다음에 900. 근데 상당히 어려운 그 기술인데 지금은 뭐가 되나? 12GHz 정도의 이와 같은 외부 자기장이 장착된 NMR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좀 더 복잡한 화합물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오 몰레큘, 그죠? 뭐 프로테인이라든지, 그죠? 단백질 같은 그런 구조를 확인하는 데는 이와 같은 하이어 레졸루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큰 그 마그네트가 있는 기가헬츠가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본다면 90MHz의 마그네트가 이만큼 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마그네트가 외부 자기장이 컸는데 지금은 뭐가 되나요? 이만큼이라도 12GHz가 되더라도 이 정도보다도 훨씬 적은 형태로 하는 게 기술이 되겠죠. 그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기를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NMR이 (400MHz) 한 20년, 10몇 년 전에 샀을 거예요. 10에서 15,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에 살 때에 한 4억 5천을 주고 샀으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20년 전에 4억 5천을 주고 그걸 샀는데, 이제 브루크에서 나온 400MHz NMR 지금까지 쓰고 있고, 지금도 유기화학에서는 뭐 충분히 이것만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바이오 쪽에 이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려면은 500메가, 600메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400MHz를 20년 전에 살 때 4억 5천을 줬으니까 지금 이걸 산다면은 비교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는 이미 12GHz의 NMR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NMR 스펙트로스코피는 뭐 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샘플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샘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용매의 녹입니다. 용매를 넣어주려면 용매는 뭐가 되나 H가 없는 걸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테륨으로 치환된 용매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였나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MS도 조금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샘플을 튜브에 넣고 외부 자기장 사이에 넣게 되겠죠.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나요? RF 제너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주파수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같은 주파수가 있는데서 뭐가 되나요? 다시 거기에 맞는 주파수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앰플리파이를 확장을 시키는 거죠. 확장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정보화 시켜가지고 디텍터를 해내고, 그 다음에 디텍터 된 것을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은 스펙트럼으로서 해가지고, 딱 여러분들 여기에 본다면은 이 샘플 속에는 뭐가 있나요? 종류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두 가지 종류의 수소가 들어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두 가지 종류인데 그 다음에 숫자를 나중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 위치를 확인을 해주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소 스펙트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화합물을 찍었을 때에 NMR 스펙트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보면은, 자, 여기에서 요 위치만 본다면은 가장 앞필드에 나오는 것은 요거죠. 여기 앞필드에 나오는 것은 요 수소가 됩니다. 왜? 결과적으로는 다운필드, 앞필드라고 하는 것은, 자, 화합물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요 C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O가 전자를 당겨주게 되죠. O가 전자를 당겨주고 요 C에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수소들은 요 수소하고 비해서 어떤 상황이 되나요? O에서 전기 염성도가 크니까 당겨주는 당겨지는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원자 핵이 여기서 많이 벗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디실딩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는 한강 건너 가지고 있으니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런 경우는 많이 뭐가 되나? 차폐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드가 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드 된 것이 많이 벗겨져 있다. 그럼 이게 종류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가장 요 수소들은 하나, 둘, 세 개는 또 똑같죠. 요 세 개는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요 위치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치는 여기서 수소지만 똑같은 수소지만 O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요 세 개는 또 하나, 둘, 세 개는 똑같죠. 전체적인 수소의 수는 많지만은 요 빨갛게 표시한 것은 실제적으로 종류가 같은 종류의 수소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주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와서는 뭐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는 요것이 세 개가 있어줘야 되고, 요것도 세 개죠. 그 다음 요것도 세 개, 두 개.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종류가 뭐 8개의 수소가 있는데, 8개의 수소지만은 종류를 본다면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세 가지 종류가 각각 나오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합물을 찍었어. 그런데 스펙트럼이 요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절대 이 화합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요 다음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보게 되면은 지금 왜 그렇다면은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은 세 가지로 갈라지고 이것은 네 가지로 갈라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지금 나오는 것은 나오는 종류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수소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수소가 6개의 수소가 있죠. 6개의 수소가 있는데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럼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은 여기서 피크는 몇 개가? 두 가지 피크가 나와야 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크가 여기도 나온다면 이것은 절대 이 화합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가지가 맞아. 그러면 두 가지가 여기도 세 개 같으면 뭐가 되나? 이 비율이 3대 3이 아니면은 1대 1이 되느냐는 거죠. 그럼 여기도 보면은 나중에 적분을 해보면 면적비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대 1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되나? 이 화합물의 구조가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프로톤 NMR을 찍으면은 수소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수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뭘 알 수가 없나요? 여기에서 카르본이라든지 O라든지 CO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죠. 탄소에 대한 정보도 모릅니다. 단지 뭐가 되나 수소 핵을 상대로 했으니까 수소 핵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나 전체적으로는 6개의 수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6개지만은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2가지 종류지만은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여기에서 O에 가까이 있느냐 정겸승도가 큰 거하고 붙어 있느냐 정겸승도가 차이가 나는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실딩이 되느냐 디실딩이 되느냐 실딩이 되는 것이 좀 더 앞필드에서 나오고 디실딩이 되는 것이 뭐가 되나요?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피크들의 나중에 면적 비율을 보면은 수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화합물이 수소는 맞다는 거죠. 그럼 이 화합물을 다시 나중에 뭐로 합의하면 되나요? 탄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카본 솔트 에나멜을 찍으면은 이와 같은 탄소, 이와 같은 탄소, 이와 같은 탄소 3가지 탄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3가지 탄소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나온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뭐냐면은 산소에 대한 정보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산소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은 NMR로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뭘 하나요? 카르보닐 피크가 있는지 아니면은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CO 피크가 있는지는 뭘 찍어보면 되나요? IR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하면 되죠. 그럼 뭐가 되나? 1735에서 카르보닐 피크가 있다면 뭐가 되나요? 이거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1000에서 1100 사이에서 피크가 있다. 그럼 뭐가 되나? CO 피크가 있다. 그럼 뭐가 되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질량을 해본다면은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지금 질량 나오죠.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 이용하면은 카르보닐이나 CO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죠. 작용기에 대한. 그 다음에 프로톤 NMR 하면 수소의 종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카본 설트 NMR 하면 뭐 하면 되나요? 카본의 종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되나? 그 스펙트럼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화합물의 구조가 맞다, 틀리다, 이 구조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들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화합물은 지금 여기에는 이와 같은 H가 있고 여기서는 메슬 그룹이 4개가 있는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거죠.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인데 자, 실제적으로 본다면 요 HA 종류나 요 HA 종류나 요 HA 종류나 요 HA 종류나 뭐가 되나? 동일하죠. 동일하다는 것은 뭐가 되나요? 동일하다는 것은 한 종류의 수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종류의 수소가 이런 식으로 한 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종류가 바로 C에 연결돼 이중결합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있는 거,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게 서로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수소는 이중결합에 많이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는 이와 같은 수소들보다는 좀 더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여기서 5에서 6 사이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H3를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CH3에 있는 H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H3에 있는 H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CH3에 돼 가지고 있는 요 액이 이렇게 나타나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요 비슷비슷하지만은 요거는 똑같다는 이야기고 요것은 비슷비슷하지만은 서로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비슷한 위치에서 피크들이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피크는 뭐냐면 2개로 갈라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요 수소의 영향을 받아서 2개를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냐면 요 수소는 C를 한 칸 지나야 되고 또 C를 지나야 되고 또 C를 지나야 되지 멀리 있으니까 영향을 미쳐주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뭐가 되나?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영향을 미쳐서 이와 같이 갈라질 수 있는 스플리팅이 일어나는 형태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4가지 수소가 하나, 둘, 셋, 4가지 수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구조가 있을 때에 그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구조처럼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구조, 여기에서 요 수소, 그 다음에 요 파란 거 여기에, 그 다음에 요 빨간 3개의 수소는 여기에,
그 다음에 요 그린색의 수소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죠. 이게 우리가 한 개도 하지만 요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쫙 늘려서 보게 되면은 확정을 해서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자,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서 수소가, 요는 수소가 있고, 요는 수소가 있고, 요는 수소가 있고, 요는 수소가 있고, 수소의 수는 12개가 있죠. 근데 수소의 종류는 요 수소하고 요 수소는 다르죠. 근데 요 수소하고 요 수소, 요 수소는 같죠. 그러면 수소의 종류는 2개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피크는, 요 피크는 O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딩이 되는 것이 많이, 디실딩이 되는 거죠. 차폐가 된 게 많이 벗겨졌죠. 그러면은 요와 같은 것은 다운필드에서 나오면 요 피크가 되겠죠. 요 피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요 피크는 카르보닐 다음인데, 카르보닐 다음에는 좀 디실딩이 되지만은 탄소 옆에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가려져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크가 나타나게 돼. 그럼 종류는 2가지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싶은 건 여기는 3개, 여기는 9개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 위치는 우리가 3.6 ppm이다. 아니면 요 위치는 1.2 ppm이다. 되지만은 수소의 개수가 맞아야 되겠죠. 여기는 요 종류는 3개, 요 종류는 3개니까 9개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뭘 하는가 하면은 요 면적비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요 면적비를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이 되고, 요것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요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럼 적분비를 보게 되면은 요것이 2일 때, 요것이 6이 나오는 거죠. 요것이 1일 때에, 요것은 3이 되겠죠. 요것이 1개일 때, 요것은 3개가 나왔죠. 3개가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요것은 3개일 때, 요것이 3개일 때, 요것은 9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요 위치가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수소의 수가 맞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요 구조는 모르지만 수소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 화합물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반드시 요 피크는 뭐가 되나요? 기준 피크가 있어야 되겠죠. TMS 피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번에는 에슬브로마이드를 본다면은 2가지 종류가 수소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되나요? 비알의 정염성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는 좀 더 벗겨져 있을 것이고, 이것은 뭐가 되나요? 벗겨지는 것이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벗겨진 것이 적은 거, 실딩이 된 거, 그 다음에 디실딩이 된 거 2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2개 되죠. 여기가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3개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나? 3대 비율로 해주게 되면은 4.5가 되죠. 그럼 뭐가 되나? 2대 3의 비율로 있으니까 이것이 맞다. 그 다음에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늘때 보면은 이게 피크가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요 피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이와 같이 되느냐? 4가지로 갈라지고 여기서는 3개로 갈라지느냐? 이런 것들은 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영향을 보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이 피크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요는 수소, 요는 수소, 요는 수소. 이에 대해서는 정보를 정확하게 해주게 되면은 요 수소는 여기에서 나오면 됩니다. 위치는 되죠. 위치는 돼서 쉴딩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 수소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요 다음 탄소에 있는 요 수소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모든 여기에서 지금 프로톤 에너만에서는 수소의 원자핵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원자핵을. 그래서 요 나오는 위치는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가 되나? 이것도 하나의 원자핵으로서 영향을 미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2개인 경우에서는 N 플러스 1룰에 의해서 갈라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파스칼 원리에서 N 플러스 1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세 개짜리는 뭐가 되나요? 요 세 개짜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한 개, 두 개의 영향을 받으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뭐가 되나요? 2 플러스 1, 세 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본다면은 뭐가 되나? 이것이 하나, 둘, 세 개로 갈라졌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에 있는 요 두 개는 한 개, 두 개, 세 개의 영향을 받으니까 n 플러스 1 하면 뭐가 되나요? 3 플러스 1 해주게 되면 4개가 되죠. 그래서 4개가 됐을 때 요와 같은 형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갈라지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4개 되는데 또 나중에 보면은 비율이 요것은 뭐가 되나요? 지금 요것은 1대, 요것이 3대 1로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되고 비율이 요것이 1대 3대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세 개가 갈라질 때는 1대 2대 1의 비율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때는 또 갈라지는 정도는 요 넓이나 요 두 개가 카플링해서 요 넓이나 똑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카플링 컨스탄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수소가 있으면은 두 가지 피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죠? 두 가지 피크를 나타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피크를 수소가 요것이 두 개고 요것이 세 개로 나타난다면 2대 3의 비율로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2대 3의 비율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주게 되면은 요것은 트리플렛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 있으면 쿼르텟 이것은 네 가지로 갈라지는 것은 여기에 요 인접해 있는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의 영향 이 자체가 하나의 핵이니까 요 핵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4개로 갈라지고 3개로 갈라진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이것은 뭐가 되나? 정확하게 이 화합물이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화합물을 한번 보세요. 이 화합물을 본다면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만은 탄소가 있고 그다음에 수소를 본다면은 수소가 8개가 있죠. 8개가 있지만은 수소의 종류를 본다면은 빨간 종류, 그다음에 그린, 녹색 종류, 그다음에 블루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이 화합물이 맞다면은 피크는 정확하게 3개가 나와야 돼. 3군데.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 한 군데 나왔고 여기 한 군데 나왔다. 여기 한 군데 나왔다. 그럼 3군데는 맞죠? 그럼 위치는 뭐냐면은 요 H가 O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딩되는 것이 많이 벗겨져 버렸죠. 그럼 벗겨지면 가장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영향을 거의 안 받죠. 그래서 앞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면은 요것은 카르보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보다는 좀 더 다운필드에서 나오겠죠. 여기서 피크가 나오는 거죠.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위치는 맞아. 그 다음에 비율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나?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2대, 그 다음에 3대, 그 다음에 3의 비율로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나온다면은 이게 정확하게 맞다면은 뭐가 되나요? 이 구조가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요 수소는 여기에 있는 나오는 수소는 요 수소는 어느 하고 관계되는가 하는 거죠. 요 수소는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요 수소는 여기 있는 수소하고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요 수소 2개는 여기 1개, 2개, 3개의 영향을 받으니까 n 플러스 1 하면은 뭐가 되나? 이것은 4개로 갈라져 있죠. 4개로 갈라져 있고, 요 수소는 여기에 요 수소는 여기에 영향을 받죠. 그러면은 2개니까 결과적으로는 n 플러스 1 하면은 뭐가 되나? 여기서 3개로 갈라져 가지고 있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갈라져 있을 필요가 없죠. 1개밖에 없으니까. 영향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럼 1개가 나온다. 뭐가 되나요? 그럼 이와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위치, 그 다음에 갈라지는 정도, 그 다음에 적분비를 가지고 한다면은 수소의 수가 3가지 종류가 있고 요 수소는 요거고 요 수소는 요거고 요 수소는 요거다. 그 다음에 비율은 2대 3대 3이다. 그럼 뭐가 되나? 이 화합물이 맞다는 거죠. 뭐 상에서는 스펙트럼 프로톤 NMR 스펙트럼 상에서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맞다 틀리다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